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어떠셨나요? 시장 정말 강하죠? 어제 이어서 오늘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는 하루였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따라 방송 시작 전에 수다를 많이 떨어주셔가지고 저 도하나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근데 오늘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 들어와 주면서 시장 등락폭은 작았지만 수급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강한 시장 속에서도 나만 소외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유소가 1, 2부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특히나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 실적과 관련돼서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위원님들과 월요일, 화요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요일 날 저 도하나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두 분이시죠. 정재훈 위원님과 저희 박원재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방송 시작 전에 제가 귀 갔다 갈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박원재 위원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잔잔한 파도 같은 모습을 유지해 주시고 우리 정재훈 위원님은 오늘 저녁에 저 빼고 그렇게 맛있는 걸 드셨다고요. 저 혼자만 먹은 게 아니고요. 토요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맛있는 걸 드셨다고요? 예스 올 노로. 아니요. 이거 왜 예스로 대답하고 왜 노로 대답할 것 같은 말을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아니 왜냐면 저 빼고 먹었다길래. 네. 맛있는 걸 먹었죠. 네. 백PD하고 같이 먹었는데요. 콩국수와 네. 콩국수 한 그릇을 다 먹었고요. 맛있었겠다. 떡볶이도 같이 나눠 먹었고요. 아니 저 빼고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면 어떡해요? 박원재 위원님과 저는 어떡하고요? 저희 이분 그러게요. 입도 아닙니까?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콩국수 한 그릇씩 사주시는 거죠? 네. 네, 방송에서 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콩국수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위원님과 함께 실적 시즌을 앞두고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누어 볼 텐데요.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장에 대해서 뷰를 큼지막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봐주시는 두 위원님들로 유명합니다.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7월에 또 빅 이벤트가 서울경제TV에 있죠.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시크릿 강연회가 17일 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비밀스럽게 준비를 해서 저 도하나도 깜짝 놀라고 몰랐는데 우리 정재훈 위원님과 이정수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재훈 위원님, 아니 저녁도 저 몰래 드시고 시크릿 강연회도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어떤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이시잖아요. 아니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정말요? 네, 얼마 전에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해갖고 누구 하냐 했더니 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시크릿이어가지고. 근데 시크릿이라고 하게 되면 이 광고의 하단 자막은 왜 나가는지는 모르겠고 네. 아침 방송에 시크릿 강연회랍니다, 뭐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는지는 왜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강연회니까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시청자분들도 꼭 알고 계셨으면 그러니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서울경제에서 이걸 준비를 좀 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석하시는 분들 대신해서 뭐 금액적인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다 지불을 하고 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하고 이정수 위원하고 이게 둘이 이제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근데 아마 그쪽 입에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인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평생 써먹을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혼자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 수익도 뭐 적은 수익이 아니라 왕창 낼 수 있는 방법? 참 쉬움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다 못 해요. 근데 그걸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는 게 좋을 거다. 뭐 참여 안 하고 싶으신 분들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참여를 하신다라면 요건 꼭 배우고 가셔라. 그러면 평생 혼자 써먹을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단순하게 어떠한 종목이 좋겠다 혹은 테마가 움직이겠다 이런 단발성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시크릿 강연에 와서 이 기법이라든지 주식시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식 인생을 통틀어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시크릿 강연에 꼭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법은 아닙니다. 아, 예, 기법은 아니라고 아니고 합니다. 네. 노하우. 나만의 노하우. 노하우, 혹은 잡기, 혹은 스킬, 뭐 이런. 아우, 예, 알겠습니다. 단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스킬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알고 싶은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은 참여를 해주셔야겠죠. 오늘 이제 위원님들이 준비해주신 히든 종목이 2부에서 이야기가 될 텐데 그걸 맞춰주시는 분들 플러스 더불어서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초청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왜 이 강연에 가야 되는지 그 의식이 정말 잘 서 있는 우리 똑똑한 시청자분들에게만 추천권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가져가셔서 초청권 가지고 17일 날 저희 위원님들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강연의 이야기로 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적 시즌을 본격적으로 좀 앞두고 시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주식 뇌구조 오늘은 어떤 키워드들로 정리를 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제 얼굴 옆에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휴대폰, 가전, 디스플레이 이렇게 IT 굵직굵직한 섹터군들, 업종군들을 나누어서 주식 뇌구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실적 시즌이라고 하면 7월 7일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종이나 종목들도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주 어제 이어서 물어보는 건데 보통 위원님들은 실적 시즌 앞두고는 이 주식시장을 대할 때 어떤 마인드나 뭐 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시나요?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오픈 마인드로 봐야죠. 아, 뭐든지 그럼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 내가 몰랐던 기업이 돈을 잘 벌었을 수 그렇죠.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죠. 오픈해서 딱. 오픈 마인드로. 네. 우리 박원재 전문가님은요? 바빠야 돼요. 아, 바빠야 돼요. 네, 그러니까 빨리 왜냐하면- 움직여야 되는군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제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쏟아지면 한 사람이 시장을 다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리 부지런한 투자자도 이제 시장 전체를 보기는 어려워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쪽부터 볼 텐데 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를 정리해 뒀다가 실적 발표 났을 때 반응을 빨리 하는 순으로 초과 수익을 먹어요. 아, 이걸 반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네. 내가 초과 수익을 먹을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바빠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되고 네. 발표 난 순간부터는 즉각 반응이 나와야 되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러니까 실적 시즌은 다 그렇겠습니다만 바쁜 시즌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 달은 굉장히 바쁘게 지내야 돼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실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보되 좀 내가 1순위, 2순위로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나 산업군에 대해서는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즌이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부지런하고 똑똑하게 공부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실적 시즌에 더 2배, 3배로 뛰시면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체크하실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만 가장 위에 삼성전자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시작을 알리는 종목이자 이제 대기업 위주로 실적들을 다들 확인을 하실 것 같기 때문에 7월 7일에 있을 삼성전자 뭐 앞으로 실적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잘 나올 것이다. 11조 이상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IT 다양한 섹터군들도 저희가 볼 거잖아요. 일단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예상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 삼성전자 종목 일단 실적 시즌 나오면 실적을 봐야겠죠, 전문가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건 자세하게 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 마치 내가 얘기할 것처럼 해놓고. 그러면 네. 나름 자세하게 한번 삼성전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을 끌게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싼 가격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교적 높은 가격에 많이 밀집돼서 거래가 일어났으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높은 가격에 들어가서 지금 반년을 제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좀 답답함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 위치하고 앞으로 더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한지 하고 그럼 작년 연말엔 왜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월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간 차트를 보면 이러한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삼성전자가 가장 실적이 하이로 나왔던 피크를 찍었던 때는 이 위치입니다. 2017년 이때 영업이익이 58조를 찍었어요. 지금 실적이 잘 나온다고 다들 기대를 해요. 네. 10조가 초반 얘기하다 후반 11조, 얘기하다 네. 11조를 얘기합니다. 네. 훌륭한가요? 훌륭하냐고요? 네, 실적이 11조면 만족하십니까? 사실 뭐 투자자 분들이야 네. 더 벌었으면 좋겠는 게 마음인데. 저 아래 동그라미를 보시면 네. 이때는 58조를 벌었던 때예요. 아. 지금 주가는 한참 더 위에 올라왔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삼성전자가 6만 원 찍었을 때예요. 네. 이때 58조를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1조를 가지고 와 할 수 있는 실적이겠냐는 거죠. 58조의 실적으로 6만 원일 때 고점을 찍었어요. 지금은 이 지난 고점을 뚫고 올라온 게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걸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헷갈려요. 실적으로는 지금 과거의 주가를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광분을 했었죠? 삼성전자는 무조건 좋은 거다. 동학개미들이 네. 일단 주식은 해야겠고 주식을 하려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야.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 결과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게 과연 개인들의 수급만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되돌아서 보면은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뭔가 자리를 잡을 것처럼 기대감을 많이 줬어요. 2030년까지 130조를 투자해서 TSMC를 따라잡아 보겠다. 지금의 갭을 좁혀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동학개미들이 응원을 해줘서 삼성전자를 다 사줬어요. 그래서 쭉 올렸는데 새해 들어서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발표 계획도 잘 안 나오고 두 번째는 수주 계획도 잘 안 나오고 세 번째는 TSMC는 계속 나노 경쟁에서 앞서가요. 처음에 나노 경쟁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네. 14나노까지는 삼성전자가 기술단으로 앞서갔습니다. 근데 11나노 때부터 이제 패키징 기술이 대만이 이제 잘 돼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후공정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맞춤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걸 개별로 패키징을 해야 되니까 이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노 경쟁이라는 게 결국은 밀도인데 원판에 얼마나 미세로를 나눠서 많이 찍어내느냐의 경쟁인데 패키징을 기술을 앞서 놓으니까 나노에 밀려도 패키징으로 앞섭니다. 그거를 대만의 TSMC가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삼성도 EUV 공정을 들여와서 나노 공정을 이제 5나노부터 내가 앞서 나가겠다 했는데 5나노 효율이 안 나와요. 수율이 50%를 못 넘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열광했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수주도 안 나와. 나노 효율도 안 나와. 이건 우리가 생각한 스케줄이 아닌데 이게 지금까지 반년을 삼성전자가 횡보하는 이유입니다.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환율도 있고 항공물 MSCI 비중조들도 있고 다 좋은데 삼성전자가 정말 좋아지고 나노 경쟁에서 앞서고 시스템 반도체에서 수주받고 이러면 외국인이 안 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TSMC는 삼성전자의 2017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0.7배 가던 회사였어요.
지금은 TSMC가 삼성전자의 1.3배를 갑니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TSMC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대등한 경쟁을 한다면 당연히 비싼 TSMC 팔고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은 안 사죠. 왜 안 사느냐?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앞설 어떤 것이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포인트는 시간이 가서 해결된다가 아니라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 동학개미가 계속 받쳐주고 있으니까 네. 단단하게 8만 원 하단은 지키겠습니다만 이걸 넘어서 9만 원, 10만 원을 넘기 위해선 시스템 쪽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삼성전자를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세하고 길게 자세하고 길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박원재 위원님과는 방송하면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해부터 약간 응용까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계속 이야기는 드렸는데 뭐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전문가님이 최대한 어떤 공정을 거치고 어떤 과정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으로 나누어져서 가져가고 있는지 뭐랄까요 그 생태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어찌됐든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 그 안에서 오늘 주인공이 또 삼성전자였고 실적 시즌에 이제 축포를 올리는 것이 삼성전자가 될 것 같은데 이 계속해서 지나한 기간 속에서 갇혀 있는 삼성전자가 더 점프업하려면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만 좀 이해를 해도 언제쯤 들어가면 좀 점프업하는 기간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그 타이밍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이야기를 당연히 더불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좋았던 게 부품이랑 소재 흐름들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와서 잘 가면 그 아래에 있는 뭐 오늘 움직였던 부품 소재뿐만 아니라 관련된 중소형주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기대감은 커졌는데 어떤 종목들이 갈지 그걸 몰라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것 같거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같아요? 이야기는 많은데 저는 자동차 이야기를 먼저 들었거든요. 네. 자동차가 외국에서 잘 팔리는데 네. 이 반도체가 없으니까 원하는 주문량만큼 뽑아내지를 못해서 답답해한다. 실적이 안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반도체 시장에서 자동차 반도체는 네네. 아주 마이너예요. MCU 칩. 그러니까 일부군요. 그건 뭐 없어도 그만이에요. 네. 그거 뭐 매출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네. 돈도 안 돼요. 오. 근데 이제 이게 자동차 반도체를 자꾸 얘기하는 게 네. 자동차 반도체 자체는 별거 아닌데 이게 없으니까 차가 생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큰 거죠. 자동차 시장은 제일 큰 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읍소를 한 게 뭐냐면 이 반도체 자체보다도 이 반도체는 팔아봐야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노 경쟁으로 보면은 이건 한 40나노 수준에서 아주 간단한 칩인데 네. 이게 없으면 근데 자동차를 생산을 못 해요. 그러면 이게 왜 부족하게 됐느냐? 자동차 회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안 야 이런 국면에 네. 차가 팔리겠어 그래가지고 안 만든 거죠. 선주문을 넣어야 돼요. 왜냐면 네. 반도체는 라인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이게 소품 좀 다량 생산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그 반도체 주문이 이만큼 하던 대로 이렇게 라인을 비워놨는데 네.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이게 돈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보다는 훨씬 돈이 되는 게 이제 DDI나 이런 게 훨씬 돈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주문을 안 넣는다니까 반도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 잘 됐다. 이거 라인 빼버리고 돈 되는 라인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 전환을 하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라인은 한 번 멈췄다가 돌아가는데 기본적으로 6개월이 걸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자동차 수요가 빵 터지네? 라인은 다 비웠는데? 네. 그래서 아니 반도체 그 옛날에 주문했던 거 다시 주문 안 돼요 했더니 반도체 회사에서 그건 안 돼요. 라인 없는데? 네. 네, 그렇게는 안 그렇게 된 됩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6개월 걸린 거고 하반기 가면 풀릴 겁니다. 이제
라인 전환을 다 했고 네. TSMC에서도 하고 사실은 삼성전자나 TSMC는 그래서 이걸 잘 안 하고 르네사스나 뭐 NXP나 이런 데서 주로 해요. 마이너에서. 네. 왜냐하면 이렇게 뭐 그렇게 고급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반도체의 메인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PC, 그다음에 서버 네. 이게 주된 수요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 디바이스가 폭발적으로 늘 거라는 수요 기반인데 네.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공급 쪽 요인이 훨씬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의심하는 게 가격이 강한 거는 공급을 통제해서 강한 거지. 네. 근데 여기서 수요가 살아나면 정말 큰 쇼티지가 나요. 근데 생각보다 수요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휴대폰만 해도 과거에 이제 2019년 이때 전 세계 스마트폰이 한 14억 5천만 대 정도 팔렸는데 네. 그게 이제 캐파인데 역성장합니다. 당연히 작년에 뭐 꼬꾸라졌고 그렇죠. 올해도 회복이 안 돼요. 다만 최악은 벗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스마트폰도 좀 수요가 회복될 거고 가장 이제 그 예측이 엇갈리는 게 서버인데 서버. 서버 양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아요. 뭐 세금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한 번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서버 수요도 올라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딱히 슈퍼사이클이라서 좋으니까 무조건 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수요가 강하지 않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만큼 공급을 통제했기 때문에 박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봐야 돼요. 반도체는 하반기에 수요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실적을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실적을 볼 건가요? 필요도 없어요. 훌륭하다니까요. 생각보다 더 나오는데 네네. 그 훌륭함이 과거의 고점만큼 훌륭하지 않다. 이게 하나. 네. 두 번째는 이번 실적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좋은 줄 안다. 네. 3, 4분기는 어떠냐? 3, 4분기가 훨씬 중요한데 3, 4분기가 되게 이제 견해가 많이 엇갈려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도체 쇼티지 이야기 나오고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면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건 슈퍼사이클 아니다. 다만 네. 이 소부장은 틀려요. 소부장은 투자를 지금 많이 합니다. 네. 예? 완성업체 IDM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실질적으로 팹을 많이 늘려요. 그러면 소부장은 무조건 수혜를 받는데 예전에는 이제 장비부터 들어가서 장비부터 수혜받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살짝 순서가 바뀌어서 후공정에 있는 처리하는 쪽이 이제 지금 워낙 시스템에 집중하니까 네. 후공정이 가장 수혜를 받는 건 그 패키징 테스트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후공정 패키징 테스팅 쪽이 가장 수혜를 받고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장비 이런 순으로 아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수혜는 다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부장은 지금 검될 이유가 없다. 소부장은 검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부장 쪽에 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산업을 설명하면서 해주셨고 쭉 이야기해 주신 흐름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반도체 얘기하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휴대폰, 가전, 그리고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좀 오늘 섹터군들 보면서 특히나 어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저희가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가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LG전자 다 좋게 실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저를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정재훈 의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가 저희 위원님들을 자꾸 괴롭히니까 박원재 전문가님이 바톤을 넘기시네요. 정재훈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 글쎄요. 글쎄요. 뭐 휴대폰을 이야기해 볼까요? 가전 얘기해 볼까요? 아니면 디스플레이? 가전은 네. 그러니까 자꾸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 사심 들어가서 가전은 LG예요. 그러니까요. 자꾸 사랑하는 쪽에 계셔가지고 편애를 하셔서. 근데 지금 이게 볼 게 네. 휴대폰하고 가전 쪽은 좀 제껴놓고요. 네네. 그냥 좋을 거니까. 네.
디스플레이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휴대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신제품이 나오고 삼성도 일단 폴더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이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 폴더블에 좀 사활을 걸었다라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판매가 잘 되던 노트 시리즈를 출시를 안 하고 네. 폴드 시리즈를 이제 폴더블을 2대를 좀 출시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가격까지 다운시켜서 이제 출시를 할 건데 이게 얼마만큼 이게 보급이 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혹은 그 이상 만약에 판매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 부품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은 좀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신지를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FPCB를 좀 만드는 쪽, 그다음에 이런 쪽 MLCC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조금 걸리는데 네. 이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셋업 체질 그래서 이게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예전에는 이 듀얼 카메라가 대세였었어요. 그러다 이제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 이 휴대폰 한 대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많아졌었거든요. 그렇죠. 6개까지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좀 되면서 단가 후려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단가 조정. 후려치기. 네, 단가 조정.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이야 갔을 때 그 주식 담당자가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단가 후려치기를 심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오. 그래서 네. 근데 그 부분들 이게 언어 순화가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죽했으면 IR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 여러 가지 뭐 트리플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다. 왜? 이게 마진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그 얘기들을 했었고 네. 그 이후로 카메라 모듈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저조한 주가를 좀 보였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살아난 주가들 대표적으로 보면 MC넥스가 대표적이에요. 네. 카메라 쪽, 휴대폰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하겠지만 차량 쪽으로 진출을 많이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사업에 네. 대한 영역을 확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휴대폰 쪽이라든가 기존 사업대로만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 아마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뭐 그런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2013년도인가요? 2013년도, 12년도? 요때 한창 이 터치스크린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근데 네. 너도 나도 다 그쪽으로 했다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상장 폐지까지 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가전 쪽은 뭐 사랑이에요. 아니, 지금 댓글창에서 LG전자 그래서 사요? 이러고 물어보시네요. LG전자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저는 딴 거 삽니다. 아, 너무 많이 디스플레이 올라가서. 쪽을 좀 보게 되면 저 밖에서 계속 LG 디스플레이는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뭐 어떤 종목이든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길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뭐 내일 사서 모레 팔려고 주식할 거냐 주식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할 거면. 네.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과거에 디스플레이 쪽 한번 한 2개월 전? 그 정도쯤에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다 짚어드렸을 거예요. 네. LG 증설할 거예요. 근데 LG 쪽에 몰라요. 이거 LG 디스플레이나 뭐 LG전자 다니신 분한테 물어봐도 증설한다 뭐 한다 얘기 모를 거예요. LG 증설할 거예요. 아마 8월 달 넘어가게 되면 증설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이제 IT용 할 거고 전장용 이렇게 해서 증설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반기에 발주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쪽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삼성 쪽 같은 경우는 L7-1 라인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 계속 진행하고 있죠. L7-2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QD가 들어가 있는 게 L8-1 쪽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삼성 쪽은 아마 IT용으로 증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증설하게 될 건데 빠르면 3분기 쪽에 진행이 될 거고 늦어도 4분기 때에 있어서의 발주는 시작이 될 거고요. 이미
L7-2 라인 쪽 같은 경우는 이미 견적서 받은 것까지 다 끝났어요. 이미 이제 발주라든가 그런 부분들만 남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캐파 확장을 할 거고 투자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을 놓고 따져봐야 될 거예요. IT용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했던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노트북용에 있어서의 그 OLED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네, 두 번째는 애플 태블릿을 대응하기 위해서 요 증설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아마 이 공정에 대한 변화, 이 부분들 방식 때문에 캐파에 대한 로스가 좀 30% 정도 차지했을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증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QD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내년도로 아마 넘어갈 거예요. QD가 이제 4분기 때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보니까 수율이 어느 정도 제법 좀 올라온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삼성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기사거리가 나왔을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랑 손을 잡냐, 뭐 패널을 받느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에 있다고 했는데, 또 삼성전자 사장님께서는 거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계속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캐파, QD 캐파를 가지고 나서는 삼성이 1년에 생산하는 TV의 한 1%,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과연 삼성의 선택은 LG를 받을 거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삼성 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의 상처를 좀 내겠죠? 결국 QD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발주가 시작이 될 거고,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아마 총 120K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90K 정도는 증설 투자를 할 수 있다. 근데 들어갈 공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A5까지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내년도에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그 정도, 뭐 일단 타이트하게만 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중국 쪽도 이제 하반기부터 발주가 시작이 돼요. 그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고만고만 할 거예요. 네. 3분기 때 별로일 겁니다. 2분기 때 좋고 3분기 때 좋고 4분기 때 좋고 하면 좋겠지만, 네. 2분기 때까지는 괜찮은데 3분기 때 떨어지고 4분기 때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년 1분기 때 좋아지고, 그렇게 이제 분기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디스플레이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실적에 있어서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설비 투자, 그러니까 발주에 있어서의 스타트를 언제 끊느냐.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중국 쪽이 됐든, 특히나 중국 쪽 빼고 특히나 삼성 쪽에서 언제 발주를 시작하느냐, 언제 수주가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차이가 좀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도 배를 수주를 하게 되면 그 수주 잔고를 갖다가 놓고서 전망을 한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가 좀 될 거예요. 이제 발주에 있어서 스타트를 끊느냐, 언제 끊느냐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지, 그 부분들 끊게 되게 된다라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옥석을 좀 가리자라면, 네. 모든 장비들이 다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모든 장비들이 다 들어가진 않을 거고, 신규로 설비를 하게 된다면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가겠지만, 구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구간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장비들 몇몇 개만 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주가 저점은 나왔어요. 참고로 BH 차트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BH, FPCB 쪽이죠, BH가. 주가 겁나게 빠졌는데 지금 반등 거의 다 올라왔죠, 빠진 폭. 주가는 경기에 6개월 선행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폴더블이 하반기, 3분기 때 나오니까 이미 2분기 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6개월 선행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부분들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 쪽은 여전히 좀 전망이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던 여러 가지 섹터군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팁을 좀 전수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산업군 전체가 잘 된다고 하니까, 돈을 잘 번다고 하니까 내 종목도 괜찮겠지라고 그냥 마음 놓고 있다가는 그 옥석 가리기에서 혹시 제외되는 종목이 내 종목이 아닐지 여러분들 좀 실적 시즌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강연회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잠깐 저희 정재훈 위원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또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야기들 저희 위원님께서 오프라인으로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시크릿 강연회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 그리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 스페셜에서는 1부와 2부의 코너를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종목 진품 명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보통은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는데 실적 시즌 스페셜이니만큼 제작진분들이 고른 오늘의 종목들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함께 볼까요? 네, 지금 나가고 있네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천보, 솔브레인, 아모텍 올라왔고요. LG이노텍, 미래컴퍼니, LG디스플레이,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일진머트리얼즈까지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첫 번째 감정서를 받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볼게요. 네, 하나마이크론 올라왔네요. 저희 위원님 머리가 하나마이크론 이 히읗에 쏙 들어가 있는데 하나마이크론 어떤 분이 봐주실까요?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하나마이크론은 올 초 작년 말 해서 아마 주유소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해제됐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됐던 종목이고 이제 아직까지 실적 확인이 안 됩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또 그거 반영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우리가 주로 얘기했을 때가 이제 6, 7천 원대 이때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종목이었고 10,000원대에서도 이제 간헐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사실 15,000원 수준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실현을 하는 단계 쪽인데 그러면 이제 업사이드가 없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 업사이드는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아주 그렇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100%가 보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주가에 상당히 기대감이 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이 원래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는 이제 패키징 위주로 하다 보니까 패키징은 그렇게 돈이 안 돼요. 한번 재무를 보면은 이게 연결로 돼 있어서 그런데 들캉날캉하죠. 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가는 적도 있고 좋았을 때 한 10% 이렇게 되고 최근에 한 9%대. 근데 이게 연결로 잡히니까 연결의 하나 머티리얼즈의 실적을 연결로 잡아와서 사실은 조금 그걸 빼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들캉날캉하고요. 두 번째, 이 자체가 그동안에 했던 패키징은 그렇게 부가가치가 없는데 작년에 베트남에 이제 삼성과 합을 맞춰서 증설을 많이 했어요. 이쪽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뭐 AP도 자체 칩을 하고 원래 이제 삼성이 중간에 AP를 안 썼잖아요. 그러다가 삼성이 이제 자체 AP를 다시 하면서 이제 이거를 또 후공정할 업체의 캐파 사이즈가 필요해서 이런 걸 맞추느냐고 그거를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증설 준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캐파가 엄청 커지는 거죠. 매출단을 보면은 이제 추정치에서 나와 있듯이 한 2천억, 4천억 이렇게 올라가던 게 갑자기 뛰죠. 올해 6,800억, 내년에 8천억 이렇게 뜁니다. 이게 그 요인이고요. 이런 거에 의해서 당연히 뭐 영업이익이 점프를 하는데 현재 시총이 6천억입니다. 퍼밸류로 하면은 내년도 포로 해서 한 27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자 비용 이런 게 빼니까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퍼밸류가 싸지는 않아요. 싸지는 않은데 여전히 이제 새롭게 점프하는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어렵지만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한 단계는 더 레벨업할 것 같다. 이렇게 역사적 고점은 뚫지 않겠나. 과거의 역사적 고점이 17,300원인데 이거는 넘어서서 2만 원까지 한번 볼 수 있겠다. 아마 그 정도가 합리적인 목표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네, 하나마이크론 저희 감정가 받아보겠습니다. 중기 감정가로서 2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네,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제품 다각화에 힘을 실어서 중기 감정가 2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보가 올라왔네요. 첨보 어떤 분이 봐주실까요? 예, 제가 네, 이왕 봐주시는 거 웃으면서 봐주세요, 위원님. 근데 이게 종목들이 네. 누가 골랐는지 다 올라간 것만 이렇게 얘기가 해가지고 이 종목을 추천을 이 아까 보니까 제작진이라고 그랬죠. 예. 뭐 다 올라간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러면 제가 괜히 말한 주식을 게. 좀 이렇게 좋은 주식군들이나 이렇게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많이 올라간 게 또 많은 분들이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네. 첨보가 이제 2차 전지 쪽, 소재 쪽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쪽에 뭐 장비나 소재 이런 쪽에 있어서 더 올라간 부분들은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돼 있는 뭐 새로운 그 신규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첨보 같은 기업은 2차 전지 소재 쪽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 이 IT 쪽에 있어서의 이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 쪽으로도 이 소재를 좀 공급을 하거나 이런 기업이에요.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사실. 뭐 2011년도, 2021년도의 고점이나 뭐 작년 10월 달, 9월 달의 고점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만큼 뭐 주가는 추가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이 소재 쪽이라든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여기서 좀 요게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전자 소재, 그러니까 1분기 때의 실적을 보게 되면 전자 소재 쪽에 20년도 1년치가 590억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19년보다 좀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올해 1분기까지가 한 150억 정도인데 이거를 4로 곱하면은 뭐 작년하고 좀 비슷한 뭐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전자 소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근데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쪽과 수출 쪽을 다 포함을 해서 약 한 760억 정도였었거든요. 19년도에는 520억 정도였고요. 520억에서 760억으로 좀 늘었는데 이게 이제 20년 한 해 동안이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만 해도 벌써 이제 300억 정도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차 전지 소재 쪽에 있어서의 성장은 더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어요. 계속적으로 이게 삼성이 됐든 LG가 됐든 SK이노베이션이 됐든 증설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소재 쪽의 활용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첨보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여전히 뭐 호황기를 좀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면 그쪽 전자재료 쪽 사업도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라면 주가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도한 부분들이 없어요. 보유를 또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유 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외국인 쪽도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첨보도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오늘 종가가 19만 원인데 21선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8만 5천 원 이하 권역에서 좀 분할로
잡아본다라면 뭐 목표가는 뭐 한 22만 원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잡고 좀 중기적으로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보에 대해서 저희 정재훈 의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정서 함께 보시죠. 네, 천보 두 번째 종목 진품명품의 주인공입니다. 중기감정가 22만 원 선까지 말씀을 해드렸고요.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네, 꾸준한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를 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런 정재훈 위원님에 대해서 잔소리를 오프라인에서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또 17일 있을 시크릿 강연에 많이들 도전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저도 궁금한데 위원님 가서 위원님이랑 좀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뭐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좀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위원님 만나면 실제로 만나면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칠게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더 거칠죠. 말투도 거칠고. 더 거칠어요 여기서? 그럼요. 아니, 보통은 방송은 컨셉이고 또 네. 실제로 만나면 부드러운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람이 네. 변하면 네. 죽어요. 그럼 저는 정재훈 전문가님이 늘 따뜻해지길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사람은 쉽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강연에 가면 뭐 이번에는 이정수 전문가님이랑 두 분이 하는데 많은 분들께 그렇게 이야기해드렸잖아요. 뭐 주식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투자 팁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해 드리려고 한다. 무슨 얘기가 듣고 싶어서 지금 계속 집요하게 듣고 있는 거죠? 아니 저희가 시크릿 강연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갈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해주시고 안 오셔도 돼요. 안 그렇게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제가 네, 아니 안 오셔도 돼요.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막 오시려고 하세요? 다만 네. 오시면 평생 써먹는 방법을 알려준다고요. 돈 버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좌에 뭐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1억을 갖다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짜로 알려드린다는 얘기랑 공짜로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네. 돈 안 받고? 네. 아니지. 돈 안 받는 건 아니죠. 돈은 다 석영에서 지불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초청을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시라고. 안 오셔도 괜찮아요. 다만 저는 오시면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나 같으면 간다. 정말 밀고 당기기에 고수신 게, 네, 결국에는 이제 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길고 크게 이야기하신 것 저는 어쩔 수 같은데. 없이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고. 박원재 의원님 어떠세요? 이런 PR 방법에 대해서? 훌륭한 방법이죠. 기본적으로 네네. 주식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다들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네, 지금. 보통 어떠한 방법을 내 걸로 만들기까지 아무리 짧아도 1년은 걸립니다. 뭘 시도를 했다면. 네. 근데 주식에서 통용되는 방법은 수천 가지예요. 네. 네,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이제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 그렇죠. 교육이라는 거는 경험자가 자기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압축시켜서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네. 이렇게 이제 길이 있는데 내가 가보니 지뢰가 여기 묻혀 있더라. 네. 그 지뢰만 피하면 요 길은 이렇게 통과가 된다. 라는 걸 누가 알려주면은 네. 뒤에 있는 사람이 거죠. 네. 얼마나 편하게 그 길을 지나갈까요? 교육은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다만 본인이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주식은 평생 아마 이 투자를 하면서 평생 그 자기의 인지사고나 네. 방법이 바뀔 텐데 네. 어느 순간 큰 틀 안에서 내 방법이 잡히는 순간이 와야 돼요. 네. 이게 없는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네. 남의 말만 쫓아다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시크릿 강연에 와야 된다는 말을.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보통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어쨌든 자기가 정제된 그 방법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러면 본인한테 틀림없이 맞는 방법이 생겨요. 네. 그걸 자기 거 하는 건 이제 자기의 몫이고
무조건 통독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일단 읽어봐라. 네가 뭘 알는지 뭘 모르는지. 그래서 들어봐야 본인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걸 들었을 때 이 딱 깨치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게 그러려면, 아주 단순한 네. 거라도 거기부터 하나씩 깨나가면서 자기께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번에 나오시는 정 의원님이나 이 의원님이나 경험이 나름대로 10몇 년 하셨던 아,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그 안에서 틀림없이 뭔가 들을 만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뭐든지 노력한 만큼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시크릿 강연회 이외에도 7월 이외에도 8, 9월 계속해서 저희 위원님들 모시고 시크릿 강연회를 할 예정인데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초청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발품을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주식을 그냥 날로 잘 하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 시크릿 강연회에서 여러 가지 팁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으니까요. 2부의 히든 종목을 열심히 맞춰주시는 분들 한해서 최대한 초청장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희 그리고 2부에서는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긴급 진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두 위원님과 함께 이 이야기도 나눠볼 테니까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